안녕하세요. 자청우돌 멀티플랫폼 게임 로비 개발비 발표를 맡은 천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년 동안 게임 로비를 개발을 하면서 멀티플랫폼 게임 로비를 개발하면서 어떤 문제를 겪었고 어떤 솔루션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소개하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깊게 코드 레벨로 얘기를 하는 건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 너무 부담을 가지진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조이 코퍼레이션이라는 그 스타트업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을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2, 3년 정도 일을 하다가 현재는 펍지에서 프론트엔드 개발팀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펍지를 다닌다 그러면은 거의 열의 9은 똑같은 질문을 해요. 진짜 펍지에서 무슨 개발을 하냐, 펍지가 프론트엔드가 왜 필요하냐, 백오피스 개발을 하냐, 이렇게 항상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 화면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게임을 하면은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게임 로비 자체가 사실은 웹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이제 아시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페이지들, 그 3D 배경이라던가 캐릭터 이런 것들을 제외를 하고는 전부 다 웹 페이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또 이어서 질문을 하시죠. 원래 게임 개발을 했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전 회사에서 이런 거를 개발을 했어요. 채팅 기반으로 상담 솔루션을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채팅 프로그램을 만들다가 이제 누군가가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나와 같이 e스포츠 플랫폼을 만들자. 누가 저를 꼬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펍지에 와라, 같이 일을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제안을 받았을 때 어땠냐면은 이런 때였어요. 배틀그라운드 동접수가 300만 명을 돌파했다. 인천 인구보다 많이 했다. 정말 이런 최호황기를 누리던 시기였고 e스포츠 플랫폼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만들재요. 생각만 해도 너무 흥분이 되는 제안인 거죠. 지금 그러면 동접자 2,000명, 3천만 명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다 보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스스로 걸어서 이제 펍지를 가게 됐죠. 근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게임 로비를 개발을 하고 있고 그분이랑 이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e스포츠 플랫폼은 어떻게 된 거냐? 자기도 몰랐대요. 자기도 속았대요. 이렇게 다 속고 속이는 관계인 거죠. 그래서 이제 게임 개발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펍지의 기술 스택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웹 페이지라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크게 3개의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쁘게 그리고 싶었는데 제가 디자이너가 아니다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잘 상상을 하시면 돼요. 자, 이 노란색은 우리가 생각하는 웹 페이지인 거예요. 이제 이거를 코이런트라 그러거든요. 이제 코이런트는 언리얼 브라우저 위에서 언리얼 브라우저 라이브러리예요. 언리얼 위에서 이제 HTML이라던가 자바스크립트를 돌려야 되잖아요. 그것들을 돌릴 수 있게 해주는 웹 브라우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크롬,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코이런트 밑에 언리얼이 있어요. 이제 언리얼은 우리가 웹페이지에서 표현을 못하는 3D 화면, 예를 들어 배경, 캐릭터, 아이템 미리 보기 이런 것들을 해주려면은 어떻게 하면 웹에서 그릴 수도 있겠는데 그것보다는 언리얼 위에서 돌아가니까 언리얼을 활용하기 위해서 언리얼 레이어가 존재를 하고요. 이게 이제 코이런트 브라우저랑 언리얼이랑 통신을 하면서 이제 언리얼 화면들을 전환을 하거나 카메라를 변경을 해가지고 뭘 보여줘라 이런 것들을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 밑에는 이제 일반적인 웹 서버가 돌아가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로그인을 하고 게임을 시작하고 아이템 구매를 하고 이제 코이런트랑 이제 통신을 하는 거죠. 이렇게 3개의 레이어로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웹 기술 스택은 앵귤러랑 리덕스랑 그 다음에 코이런트 이렇게 3개의 기술 스택으로 합쳐져서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냥 코이런트가 왜 기술 스택이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 그냥 앵귤러, 리덕스, 크롬 이거랑 다른 거냐? 크롬 쓰는 게 대단한 거냐?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는 잠시 뒤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펍지 로비는 앵귤러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한 번 더 속은 거예요. 저 리액트 개발자였거든요. 너 리액터로 개발할 수 있다. 그래서 왔는데 잠깐 한 달 동안 리액터로 하긴 했어요. 사이드 프로젝트로 와서.
근데 이제 메인 기술 스택이 앵귤러가 된 거죠. 앵귤러에 대해서 약을 팔면 한없이 많이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여기 계속 앉아 있으면은 자 마지막에 앵귤러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한장현 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거든요. 그거를 들여보시면은 이제 앵귤러를 잘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는 뭐 앵귤러의 좋은 점에 대해서 뭐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여기서 다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리덕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리덕스는 뭐 너무나 일반적인 기술 스택이 됐으니까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있죠. 앵귤러는 RxJS를 상당히 활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덕스 또한 RxJS로 이제 랩핑이 돼 있어요. 그래서 리덕스를 쓰려면은 RxJS를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했죠. 이것도 이제 나석주 님이 아까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거를 들어보면 좀 더 RxJS에 대해서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속은 거예요. 크로미움으로 개발을 한대요. 저는 크로미움이라고 해서 일렉트론 막 이런 거 생각을 했죠. 그때 당시에 제가 전 회사에서 막 X, X10, 11, 엣지, 크롬, 사파리, 뭐 모바일, 안드로이드 모바일 브라우저 이런 것들 너무나 많은 크로스 브라우징이 너무 귀찮아가지고 여기에 속았어요. 단일 브라우저만 지원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진짜 이거 개꿀 아닌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갔거든요. 근데 코이런트예요. 코이런트인지 모른 거죠. 이게 지금 실제 얼마 전에 발생한 버그인데 라우터가 겹쳐서 나오는 거예요. 화면을 전환을 분명히 시켰는데 화면이 안 사라져요. 남아 있어요. 모르겠는 거예요. 버그 발생 원인을 몰라. 아무리 봐도 몰라요. 분명히 크롬에서는 재현이 안 되고 내가 로컬에서 언리얼 위에서 띄워봐도 재현이 안 되는데 이거 라이브에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링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세상에 코이런트를 개발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되게 브라우저 그 라이브러리도 되게 유명한 라이브러리도 아니고 언리얼 위에서 외부로 띄워가지고 개발한다는 사람을 저는 한국에서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커뮤니티도 없고 구글링을 해도 코이런트라는 다른 회사가 나와요. 코이런트라는 다른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회사가 나오고 구글링을 못하니까 공식 도큐먼트도 읽어봐야 되는데 공식 도큐먼트에는 이런 에러 핸들링에 대한 내용은 없고 그래서 저는 코이런트를 기술 스택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레퍼런스가 없어서 진짜 끊임없는 삽질이 계속돼요. 이런 버그도 있었어요. 버튼에다가 보더 레디우스, 백그라운드 컬러, 그 다음 보더 컬러, 폰트 컬러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동시에 다 사용을 할 때 하나라도 오퍼시티가 들어가면은 하나도 렌더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것도 특정 컴퓨터에서만 재현이 돼요. 어이가 없죠. 네. 그래서 여차저차 이런 경험적으로 이제 버그 수정을 하면서 경험적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도큐먼트 작성하면서 이것들은 최대한 피하자라고 이제 여러 가지 보완책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자, 이러한 단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래도 외부로 계속 개발을 하고 있을까요? 왜 게임 로비를 처음으로 외부로 개발을 시작을 했을까요? 물론 대답을 안 할 거니까 제가 대답할 거예요. 보면은 클라이언트 배포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게임을 만들었어요. 게임을 만들어가지고 클라이언트가 만약에 배포를 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새로운 다운로드를 받아야겠죠? 그러면은 빌드를 한번 하려면은 여러 개들이 다 이제 잘 돌아가는지 통합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 과정들이 엄청난 코스트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에셋 하나만 바꾸고 싶은 거예요. 에셋 하나만 좀 에셋이 약간 삐져나와가지고 에셋 위치를 조정하고 싶다거나 폰트 컬러가 약간 흐려가지고 좀 강하게 누르고 싶다거나 이런 걸 하고 싶은데 빌드를 새로 뽑아야 되는 거예요. 로비를 그냥 게임 언리얼 자체적으로 구현을 하면은 근데 그게 아니라 S3에서 받아와가지고 브라우저 위에서 돌아가게 한다. 그러면은 되게 간단하게 게임 로비를 쉽게 수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펍지가 처음에 빠르게 커져가고 빠르게 수정하고 그럴 때는 상당히 이게 메리트였겠죠. 그럼에도 그러기 때문에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외부로 개발하는 거를 고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상당히 장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디플로이가 빠르게 된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에 그러면은 게임 로비 개발이 웹 개발과 무엇이 다를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떤 문제들을 마주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것들을 해결을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로 게임 화면에는 경우의 수가 진짜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생각지도 못한 경우의 수가 되게 많아요. 혹시 일반적인 웹페이지라 그러면은 생각해보면은 그냥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 누르면은 화면이 전환이 되고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한 연산들이 많이 필요하진 않을 거예요. 저는 제가 전에 만들었던 채팅 프로그램이 되게 복잡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보다 더 복잡한 프로그램이 있을 거라고는 웹페이지에서 별로 생각을 안 했거든요. 뭐 해봤자 지라라던가 아니면은 그 뭐 있죠? 지라랑 비슷한 거 생각이 안 나네요. 뭐 그런 지라도 이제 웹 기반으로 돼 있으니까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끝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사람은 쉽게 단정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저희가 이제 이번에 오픈한 서바이벌 패스라는 건데 여기에 어떤 기획들이 있을까요? 되게 보기에는 간단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뭐 아이템들을 클릭하면은 그 아이템에 맞게 언리얼 쪽에 요청을 보내줘야 돼요. 무기를 보면 뭐 클릭하면 무기를 들게 보내라. 뭐 옷을 클릭하면 옷을 입게 보내라. 일단 그런 것부터가 좀 그렇고 이제 보상들이 뭐 아이템 다 아이템이면 괜찮은데 아이템이 있고 보면은 지금 저 동글뱅이 동전 같은 게 보이죠? 그거는 재화라서 아이템 타입이 아니에요. 그래서 데이터 형태가 달라요. 그리고 보면은 저기 재화 말고 옆에 레벨업 쿠폰이 있죠? 저런 것도 다 데이터 형태가 다른 거예요. 이런 것들을 똑같은 UI에서 동일하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는 생각보다 꽤 복잡한 거죠. 그리고 모든 클릭 요소들에 대해서 다 동작이 있어야 돼요. 웹페이지는 그냥 에셋 하나 보여주면은 그 에셋은 클릭을 했을 때 별다른 게 없을 거라고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게임에서는 뭔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클릭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생각해보면 게임은 그래요. 게임에 뭔가 UI가 있다? 이건 클릭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동작을 안 하면은 버그처럼 되기 때문에 참 복잡하죠. 그리고 이제 또 아무래도 뭐 오른쪽에 보면 지금 캐릭터가 있지만 뭐 지금 저거는 이제 우리가 언리얼에서 보여주는 건데 BP라던가 레벨업 쿠폰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클릭하면은 이제 언리얼에서 그런 건 에셋이 없으니까 이거는 캐릭터를 가린 다음에 우리가 웹페이지에서 그냥 에셋을 보여주도록 이런 설정도 해줘야 되는 거고 너무나 예외 처리들이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은 상태들이 있는데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뭐 어떤 것들이 느냐 강제로 스테이트 관리 능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스테이트를 조금만 복잡하게 설계하면은 유지 보수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스테이트들은 생겨나고 이게 이제 아무리 게임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걸 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스테이트 말고도 다른 스테이트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효율적으로 스테이트를 관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강제로 노력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예측 능력도 키울 수가 있어요. 그 어떤 말도 믿으면 안 돼요. 네. 그게 이제 아이템 미리 보기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뭐 굳이 넣지는 않았는데 상점에서 파는 아이템을 미리 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아무래도 그게 유저 경험상 좋잖아요. 실제 착용한 모습도 보여주고 그리고 저희가 상자가 있어요. 상자 안에 세트 아이템들이 있는데 그 세트 아이템 안에 원래는 아이템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그 당시 그 기능을 만들 때 설마 여기에 나중에 뭐 다른 게 들어갈까요? 그 뭐냐 아이템밖에 안 들어가겠죠? 하하호 웃으면서 그럴 일은 없다고 다 같이 얘기했어요. 얼마 전에 그 폭탄 같은 게 왔어요. 막 상자 안에 이모트도 들어가고 이모트 누르면 막 사람이 이모트 재생을 해야겠죠. 차량 스킨도 들어가고 다 들어갔어요. 들어갈 수 있는 게. 그러면서 제가 그럴 일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하하호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어요. 넣어주세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예측 능력도 키울 수가 있다. 예, 뭐 좋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아무튼 그 다음에 필요한 데이터 소스가 되게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가 상점 페이지인데 저 아이템 하나를 표시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들이 필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데이터들이 필요하냐? 저는 이제까지 한 두세 개가 진짜 최고였던, 제일 많았던 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해요. 계정 정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마이크로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 서비스가 현재 꺼져 있는지 안 꺼져 있는지 판단해서 구매가 안 되는지도 판단을 해줘야 되고, 물론 서버에서 뭐 에러 처리를 하긴 하겠지만 우리 쪽에서도 이미 구매를 막아주는 게 좀 더 UX상 깔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벤토리에 이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세트 아이템 안에 있는 것들을 또 단품으로 파는 게 있는데, 물론 세트 아이템만 사면 좋겠지만 단품으로 5개를 다 구매를 했을 때 이 세트 아이템을 팔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고 메시지라도 해주자. 너 이미 이 아이템 다 가지고 있고 근데 너 살 거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사주면 좋겠죠? 네. 그 다음에 상자는 이제 뭐 판매 상품으로 오는 건데, 이 상자 안에 구성품이 무엇인지는 다 줄 수가 없으니까 별도의 API로 또 요청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DLC 상품이면은 DLC 데이터도 가져야 될 거고, 상점에서는 어떤 아이템이 파는지 가져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얘기했던 서바이벌 패스라는 그런 관련된 아이템이면은 뭐 레벨업 아이템이라고 했을 때 너 이거 사면은 맥시멈 레벨보다 높아지는데 어차피 레벨도 안 올라갈 건데 괜찮니?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화 정보도 가져와서 이 모든 걸 다 종합해가지고 이 네모 하나를 그려줍니다. 너무나도 많은 그런 데이터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셀렉터 패턴의 소중함을 깨달게 된 거죠. 이게 처음에 많이 하는 실수가 리덕스를 쓰긴 했지만 모든 데이터를 컴포넌트에 다 가져와서 컴포넌트 상에서 조립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게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 컴포넌트에서 사용할 로직을 다른 데서는 재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셀렉터 패턴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보면은 지금 이제 아이템 탭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 옆에 쿠폰 상점이라는 게 있어요. 쿠폰 상점에서도 똑같은 로직을 쓸 텐데, 이게 아이템 탭에서 컴포넌트에서 만들었으면 쿠폰 탭에서 똑같이 복붙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적당히 셀렉터로 빼가지고 컴포넌트를 내려주기 전에 데이터를 조합을 한 다음에 컴포넌트에 내려주게 되면은 데이터 조합을 쉽게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재사용성도 높아질 것이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 서비스, 게임의 특징이라기보다는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오는 복잡성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모놀로식에서는 아키텍처에서 요청과 응답이 1대1이잖아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웹 서버죠. 이렇게 많이 구현이 돼 있고요. 이게 뭐 좋고 나쁘다가 아니라, 근데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는 요청에 대한 응답, 이것 말고도 다른 게 필요한 거죠. 내 컴퓨터에서 서버로, 내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요청을 했어요. 그 응답 말고 이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한테 다시 요청을 하고, 그 다른 서비스가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푸시를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되게 많이 있어요. 어떤 게 있는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이템 구매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간단한 아이템 구매 로직이거든요. 아이템 하나를 구매를 했을 때 일단 구매가 성공했는지 봅니다. 실패를 하면 빨간색 화살표가 실패예요. 그러면 오류 메시지를 당연히 보여줘야겠죠? 근데 구매 성공을 했어요. 근데 구매 자체는 저희가 상점 서비스에서 구매를 관리를 하고, 그 말고 이제 결제가 되는지, 실제 결제가 되려면 다른 서비스에서 또 결제를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페이먼트 트랜잭션이 끝났는지 기다립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아이템이 재화면은 이제 뭐 바로바로 우리 그냥 재화는 아이템이 아니라서 그냥 바로 DB만 바꾸면 되니까 구매 성공 메시지를 보여주면 끝인데, 만약에 아이템이 재화가 아니라면은, 아이템이 실제 뭐 무기 스킨이라던가 인벤토리에 들어가는 아이템이라면은 인벤토리 아이템이 지급이 될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뭐 인벤토리를 쓰면은 괜찮은데, 우리 스팀이라는 그런 대형 플랫폼을 끼고 있고 스팀에서 아이템을 지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언젠가는 아이템 지급이 되겠지만 그거를 기다려야 돼요. 스팀이 언제 지급해줄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빠른 시간 내에 되지만 간혹 가다가 너무 큐가 밀리면은 이제 언젠간 아이템은 지급이 될 거지만 지금은 좀 지연이 되고 있어. 이런 것도 오류 메시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아이템 하나 샀는데 그냥 아이템 사서 성공하면 성공 메시지 보여주고 실패하면 실패 메시지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파보니까 너무나도 복잡한 거죠. 여러 가지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떠 있다 보니까 푸시 메시지들도 다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푸시 메시지를 더 기다릴지 아니면은 끝낼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if else 이런 걸로, 아니면은 뭐 콜백 함수를 만들어서 뭐 기다린다 이러면은 코드가 엄청 파편화가 되거든요. 지금 이거 하나만 그렇지
뭐 이게 되게 여러 개가 쌓이면은 되게 코드가 파편화가 돼가지고 읽는 사람에서는 뭐 설계한 사람이야 기억을 하겠지만 나중에 와가지고 코드 읽는 사람은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강제 RxJS 트레이닝을 할 수 있다. 예, RxJS를 쓰면 이런 것들을 쉽게 뭐 엄청 깔끔하게 코드를 한 군데 모아가지고 비동기 프로그램을 처리할 수 있는데 그것 또한 이제 뭐 하나의 컨퍼런스 발표 주제고 이제 나석주님께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RxJS를 강제로 정말 강제로 공부를 해서 지금은 잘 쓰고 있다. 이제 사람이 강제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재미가 없으면 이제 자기를 세뇌하는 거죠. RxJS는 정말 재밌어, 최고야. 그래서 RxJS를 좋아졌어요. 네, 신기술을 잘 따라갈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힘들게 PC를 어느 정도 이제 이 정도면은 내가 좀 괜찮은 것 같다. 열심히 개발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갑자기 자 그러면은 콘솔을 개발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실제로 콘솔은 다른 팀에서 개발을 해주고 있었는데 이제 조직 개편이 되면서 저희 팀이 이제 콘솔까지 다 가져오게 됐습니다. 일단 머리가 띵했어요 그때. PC 하나도 벅찬데 콘솔이라니. 자, 콘솔은 무엇이 다를까요? 웹과 가장 다른 차이점이 뭘까요? 콘솔 개발과 웹 개발은 뭐 당연히도 생각을 해보자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게임패드죠. 게임패드 조작으로 콘솔은 조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우스와 터치패드 환경에서 개발을 거의 대부분 하시고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네, 만족하세요. 자, 마우스와 터치 환경에서 개발을 하는 거는 진짜 엄청난 축복이에요. 왜 축복인지 생각을 해볼게요. 자, HTML5 게임패드를 지원하지 않나요? 라고 뭐 물어볼 수도 있죠. 저도 지원하는 줄 알았어요. 물론 지원하고요. 그냥 뭐 게임패드 그냥 개발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봤는데 이 3개의 이벤트가 전부 다더라고요. 아니야, 이거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자, 이 3개 get 게임패드, 그다음에 on 게임패드 connected, on 게임패드 disconnected. 이럴 거면 만들지 말던가요. 아니, 일단 당황했어요. 그래도 침착하게 보자고요. 이제 연결됐다, 연결 끊겼다. 버튼들의 상태를 보여줘. 이거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get 게임패드를 날려봤습니다. 이렇게 날라와요. 네. 자, get 게임패드를 호출한 그 순간에 게임패드들의 상태를 그냥 보여줘요.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게임패드가 눌렸다는 걸 알까? 어떻게 뗐다는 걸 알까? 어떻게 계속 누르고 있다는 걸 알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바로 그겁니다. 폴링이에요. 실제로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을 이용해가지고 그 어느 정도 60프레임을 보장을 해주니까 거기서 get 게임패드를 계속해서 호출해가지고 너가 직접 해라. 무책임하죠. 네. 근데 하지만 이것들에 대해 가지고 직접 폴링을 해서 구현을 해야 된다는 게 콘솔에서 게임 개발을 할 때 좀 난감한 일일 수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뭐 고민을 많이 했지만 뭐 또 문제가 또 뭐냐면은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결정을 한다는 게 되게 복잡한 거예요. 마우스 같은 경우는 어디 눌렸는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 화면이 있어요. 둘 다 B라는 마우스가 보이나요? 여기 왼쪽에 보면은 둘 다 B라는 버튼이 있잖아요. 각각의 버튼을 눌렀을 때 B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두 개의 행동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버튼은 똑같은 데 있는데 왜 그 버튼을 눌렀을 때 왜 어떻게 다르게 구현을 하지?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우리가 생각하는 왼쪽에 카테고리가 있고 카테고리가 옮길 때 아이템들의 그 리스트가 바꾸는 거 상점의 가장 기본적인 UI잖아요. 그 카테고리를 옮길 때 포커싱이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아래를 눌렀을 때 카테고리를 아래로 내릴 것인가, 아이템 선택된 거를 아래로 내릴 것인가, 저 왼쪽으로 눌렀을 때 포커싱이 카테고리로 넘어가야 될 것인가, 아이템 선택을 왼쪽으로 보내야 될 것인가. 진짜 이거 미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다 if, else로 그냥 한 컴포넌트 내에서 구현을 하다가 한계점에 봉착을 해가지고 약간 선언적으로 선언적으로 이제 게임패드 동작을 선언하고 그거를 이제 빌드 타임에 결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생각을 해서 자체적으로 솔루션을 만들어서 게임패드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기회만 된다면은 오픈 소스로 만들어가지고 게임패드로 고민받는 분들에게 좀 풀어볼까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의 매드글로리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 그게 저희가 인수를 해서 이제 매드글로리라는 회사가 롤 클라이언트를 맡은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좀 자랑 좀 할게요. 그분들이 이거는 도큐먼트도 필요 없는 최고의 그런 서비스다. 게임패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궁금하시죠? 하지만 코드는 보여줄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회사에 오셔야겠죠? 네, 갑자기 채용합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했고 물론 뭐 미국 분들이 되게 칭찬을 되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숨만 쉬어도 쿨, 어썸 이러면서 되게 칭찬을 해주세요. 이런 문화도 좀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사용법의 극히 일부고요. 그 다음에 버튼이 눌렸을 때 if else로 행동을 정의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콜백 함수 하나를 만들고 이게 어떤 식으로 버튼이 어떻게 눌렸고 그 다음에 뭐 어디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좀 선언적으로 정의를 한 다음에 이거를 뭐 컨트롤할 수 있게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콘솔 개발을 하게 되면은 이것들을 뭐 고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재사용 가능한 컴포넌트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돼요. 왜 재사용 가능한 컴포넌트? 재사용 가능한 컴포넌트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막상 와닿지가 않았는데 자, 저는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PC 이 세 개의 플랫폼을 동시에 개발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똑같은 기능들을 세 개의 플랫폼에 이제 제공을 해야 되는데 다 똑같지 않은 게 문제겠죠, 당연히. 똑같으면 그냥 가져다 쓰면 되는데. 자, 그래서 솔루션이 몇 가지가 있냐면은 프로젝트를 3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플레이스테이션 프로젝트, 엑박 프로젝트, PC 프로젝트 그리고 각 프로젝트를 만든 팀들이 있고 그 팀에서 알아서 해라. 얼마나 이상적이에요? 그쵸? 내가 그 팀마다 기술 스택을 다르게 쌓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플랫폼 종속적인 로직들이 있으면은 그것들을 그냥 따로 구현을 하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고의 솔루션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겠죠. 당연히. 인력이 한정적이에요. 팀마다 다 그냥 각각 하나의 플랫폼을 맡으면 될 텐데 한 명이 3개의 프로젝트를 모두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겠죠. 인력이 한정적이다 보니까요. 그리고 공통 로직이 바뀌면 3개의 프로젝트를 다 변경해야 되고 그 깃에다가 푸시를 3번 해야 되고 커밋을 3번 해야 되고 똑같은 메시지를 개발자들은 이런 걸 귀찮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if else를 적극 활용한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똑같은 로직인데 예를 들어서 아이템을 구매를 하는데 뭐 엑박 서비스를 사용할 수도 있고 플레이스테이션 서비스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냥 스팀 서비스를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들을 이런 식으로 아이템 구매를 할 때 if else를 써본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없죠. 예. 이거 오류 아니고 없어요. 이거는 그냥 생각만 해도 토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바로 기각이 됐습니다. 단점은 많아요. 단점은 너무나도 많아요. if else를 사용할 때. 분기문이 늘어난다는 것은 복잡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실행 결과를 예측을 하기가 어렵고 이제 유닛 테스트가 또 어려워요. 난 단순히 아이템 하나를 사용하면 그 아이템 하나를 사는 걸 테스트해야 되는데 플스 환경을 세팅해서 테스트를 해야 되고 그 함수 하나를 위해서 그냥 이런 게 어렵다라는 거죠. 명세서를 쓸 때도 어렵고요. 그래서 세 번째 파일을 여러 개 만든다라고 고민을 해봤어요. 자, 파일을 여러 개 만들 때 컴포넌트 하나의 컴포넌트에다가 PC 파일, PC 컴포넌트, 엑스박스 컴포넌트, 플레이스테이션 컴포넌트 이렇게 3개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확실히 명확하죠. 앱의 코어 부분을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리덕스, 유틸리티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이 공통된 로직들을 이제 공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플랫폼별로 컴포넌트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컴포넌트는 정말 그 해당 플랫폼을 서비스하는 데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죠. 컴포넌트별로 플랫폼 종속적인 게 없어졌으니까 이제 플랫폼에 따라서 뭐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테스트가 쉽다는 거죠. 단점은 뭘까요? 그러면은 컴포넌트의 공통 부분을 공유할 수 없다는 게 또다시 단점으로 올라오죠. 그 다음에 3개의 컴포넌트를 수정해야 되는 거 이것도 되게 귀찮은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방법을 또 뭘 생각해 봤냐면은 이제 상속을 사용합니다. 저는 이제 한 5년 정도 프론트엔드 개발을 했는데 리액트를 만들 때 익스텐즈 하잖아요. 리액트 컴포넌트를 익스텐즈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그거 외에 처음으로 거의 개발을 하면서
학부생 때 배웠던 걸 처음으로 이제 써본 거예요. 상속이라는 개념을. 이제 파일을 여러 개 만드는 것의 문제점을 보완한 버전이죠. 컴포넌트가 각 플랫폼별로 공통된 로직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것들을 하나의 베이스 컴포넌트로 만들어 가지고 각각의 플랫폼 컴포넌트들이 상속을 받아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장점은 파일을 나눌 때랑 상당히 동일하죠. 완전히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통된 로직은 베이스 컴포넌트에서 수정을 하면 되니까 더 좋고, 베이스 컴포넌트는 실제 컴포넌트가 아니니까 앱스트랙트로 만들어 가지고 잘 설계를 해 놓으면은 나중에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사람이 명세서처럼 볼 수도 있다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겠죠. 자, 단점은 뭐냐? 공통된 로직이 플랫폼 우존적인 로직과 섞여 있으면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실제로 게임이 이렇게 스타트 한다는 건 아닌데 예시를 들어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쿼드로 4인 파티로 게임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2명이에요. 그러면 2명을 어디서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치 파티라는 거를 한 다음에 4명이 다 차면은 이제 게임 큐에 집어넣어야겠죠. 게임 큐에 집어넣고 큐가 이제 내 차례가 되면은 이제 게임 세션에다가 집어넣어주는 이런 한 가지 과정들이 오토믹하게 게임 스타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게임 큐에 집어넣고 게임 세션에 집어넣고 이런 것들은 저희 자체적인 서버를 사용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서치 파티는 파티를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엑스박스 서비스, 플레이스테이션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플랫폼한테 파티를 구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게임 스타트 함수가 깔끔해질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베이스 게임 로비를 앱스트랙으로 만들어가지고 서치 파티를 앱스트랙으로 만든 다음에 상속받아서 엑스박스 게임 로비를 상속받아서 베이스 게임 로비를 그 다음에 파티를 찾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은 비교적 깔끔하게 베이스 컴포넌트를 설계할 수 있지만 뭔가 작업을 2번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구현체를 보려면은 게임 로비를 왔다 갔다 거려야 되는 건 귀찮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각한 솔루션은 디펜던시 인젝션을 이용하는 겁니다. DI가 뭔지 모를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빵으로 한번 쉽게 알아볼게요. 여러분들이 빵집을 차렸습니다. 빵집을 차렸는데 팥을 너무 좋아해서 팥빵만 만들 거예요. 그러면 레드빈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빵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빵 재료로 레드빈을 넣을 겁니다. 팥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브레이드를 만들면은 팥빵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너무 팥이 좋아서 팥빵만 만들다가 크림빵도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림빵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은 빵이고 속만 다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재료만 다르게 하고 싶은데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리고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이런 식으로 좀 느슨하게 만들자는 거예요. 빵과 팥의 의존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때려야 뗄 수가 없는 사이가 돼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크림빵을 만들려면 새로운 빵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고 브레드2?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될까요? 모르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좀 느슨하게 속재료와 빵을 좀 느슨하게 만들자는 게 이제 디펜던시 인젝션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 재료를 생성자에서 넘겨줘가지고 그 다음에 그 재료를 이제 인스턴스화 시키는 거죠. 넘겨준 걸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디펜던시 인젝션의 그냥 대략적인 개념이고요. 실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는, 그래서 이제 앵귤러의 마법이 또 펼쳐지는데요. 이제 빌드 타임에 그 원하는 인터페이스에 맞게 그 클래스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서치 파티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그 인터페이스에 맞는 엑스박스 구현체, PC 구현체, 플레이스테이션 구현체 이런 것들을 빌드 타임에 주입을 시켜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의 게임 로비가 탄생을 한 거예요. 플스,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나눠지지 않고 공통 게임 로비, 커먼 게임 로비를 만들고 서치 파티 구현체를 빌드 타임에 주입을 시켜주면은 이제 그냥 하나의 게임 스타트 이런 함수로 플랫폼별로 다양한 작업들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 상속이나 DI 꼭 둘 중 하나를 택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상속을 선택할 게 더 좋은 결과를 낳을 때도 있고 DI를 선택하면 또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멀티 플랫폼 개발을 할 때 상속과 디펜던시 인젝션을 그냥 적극 활용해 가지고 멀티 플랫폼 개발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게임 로비를 개발을 하면은 분명히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는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개발을 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지원하라는 얘기겠죠. 네, 여러분들과 같이 유능한 분들을 저는 항상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을 하던 아니면은 뭐 지원을 해주시던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